남편의 변태 같은 욕구는 저를 부부 교환이라는 악몽의 게임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는 남편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희 결혼 생활의 파멸을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며 부부 교환이 단지 또 하나의 모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험은 곧 저를 깊은 혼란과 상실감에 빠뜨렸고 저는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해 저는 35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인해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2명에서 3명의 아이를 낳고 싶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저와 함께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국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남편이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의 혼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부부교환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평소에는 보수적인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지나치게 눈에 띄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사무실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미투 사건 이후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워졌고 특히 남성들은 더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친구들은 그런 농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여자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부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이가 집안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우리 부부는 둘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야외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오가는 야영장의 텐트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 계단실에서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해봤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인기 없는 영화를 골라 우리 둘만 있는 영화관에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들은 주로 남편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남편의 욕구를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자극적인 것을 찾기 어려운지 한동안 그런 시도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한 달에 2~3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고 남편은 점점 흥미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부들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어서 큰 불만은 없었지만 남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결혼 생활이 풍부해지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에게 당신, 이러다가 내가 도망갈까봐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자신감 넘쳤습니다. 인생은 짧아. 당신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야 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젊고 예쁠 때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항상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결국 우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함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호기심이 생겨 깊이 논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는 결국 제가 남편의 제안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오랜 부부 생활의 평범함이 정말로 지루함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남편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인 영화나 포럼을 둘러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저에게 부부 교환을 다룬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는 일본에서 제작된 부부 교환 영화였는데 저는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며 저는 어떻게 두 부부가 한 공간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서는 원래 자극적인 영화가 많으니 단지 영화적 설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가끔 부부 교환에 대한 생각을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몰래 부부 교환 관련 포럼에 접속해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과 사진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가며 뒤엉키는 모습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살피며 실제로 부부 교환을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분명히 싫다고 했지만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애매하게 반응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상황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명확히 거절하지 않자 남편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여겼고 더욱 적극적으로 교환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를 컴퓨터 앞으로 끌고 가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원의 한 남자가 우리와 접촉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런 일을 벌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저를 달래며 그저 한번 접촉해보자는 것이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원의 한 식당의 사장인 김성수였으며 나이는 남편보다 2살 더 어렸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제 내면의 혼란 속에서 저는 결국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우리 부부는 곧바로 김성수와 영상 통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은 체격이 크고 외모는 특별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 적어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남자만 영상에 등장했고 이는 서로의 아내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성수는 남편에게 아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귀에 속삭이며 너 이제 낯선 사람과 섹스를 하게 될 거야. 흥분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격렬하게 저를 애무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그 말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여운 속에서 첫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부부는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수가 남겨준 주소인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성수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190cm에 달하는 매우 큰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앞에서 180cm인 남편조차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김성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을 풀기 위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성수는 매우 부드럽고 친근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곧 우리는 서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저는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성수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 처음이시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넷이서 대화만 나눠도 돼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파트 25층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고 40평 넘는 지방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이미 식사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씩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갔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남편이 김성수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집에서 준비해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기쁘네요. 정말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요리해요. 김성수의 아내가 친절하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서로를 천천히 준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31살로 저보다 젊었지만 솔직히 외모는 저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자신이 있습니다. 키 172cm에 몸무게 55kg, 약간 풍만한 몸매에 80cm의 가슴으로 제법 섹시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키가 160cm에 조금 마른 체형이었고 장점이라면 그녀의 외모가 어려 보여 20대 중반처럼 보였다는 것과 피부가 매우 희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름의 청순미가 있었고 요가 강사로서 탄력 넘치는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이 왜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로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김성수가 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집 안방에는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영화 한 편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부부는 우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앉았고 남편도 침대의 다른 쪽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 벤치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성수는 침대 맞은편 벽면에 스크린을 내리고 빔 프로젝트를 켜서 성인 영화를 틀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교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김성수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한 듯 우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성수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허리를 감싸자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수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경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김성수가 더 힘을 주자 저는 그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침대에 누워 김성수의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고 남편이 그녀를 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잠시 후 김성수가 이제 샤워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동의하며 김성수의 아내와 함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제가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바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된 것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수는 남편이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팔을 뻗어 저를 그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며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소리를 저의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그는 곧바로 제 입술을 덮으며 깊게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키스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놀랄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고 우리의 혀가 엉키며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수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옷 위로 제 풍만한 곳을 주무르기 시작하자 저의 몸은 점점 이완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스웨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민경 씨, 옷을 벗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고 그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옷이 하나씩 벗겨질수록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속옷만 남긴 채 서 있자 그는 저를 끌어당겨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또다시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수의 몸은 정말로 근육질이었고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복부 근육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몸을 자랑하듯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 선택이 무엇이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김성수의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성수는 저를 일으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경 씨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분이시네요. 남편은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초조해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교환이라 매우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는 저를 욕실로 끌고 갔고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끈을 풀어 제 긴 생머리가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몸은 이미 매우 민감해져 있었고 남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할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조금 전에 그녀에게만 정신을 팔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밤은 끝이 없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마지막 순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들은 이미 옷을 다 입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성수의 아내는 매우 개방적이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1년 전부터 그들은 교환을 시작했고 이미 여러 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성수는 별말 없이 옆에서 가끔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어제 밤의 음탕한 경험을 떠올리며 옴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고 다 먹은 후 남편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김성수 부부는 우리를 막지 않았고 그냥 몇 마디 의례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성수는 우리를 지하주차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그와 인사 나누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을 꼭 껴안고 있었고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번 경험 이후 우리의 생활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남편은 더 이상 교환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대에서 갑자기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자주 매우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관계 중에 "그날 어땠어? 나보다 김성수의 것이 더 나았지. 키도 크니 그곳도 크더라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었지만 저는 그날의 떨리는 느낌을 다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으로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열흘쯤 되던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김성수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가끔 사람의 인생이 운명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수는 전화해서 "민경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출장 중이라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성수는 "남편 없으면 못 오나요? 우리끼리 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 외롭지 않아요? 수원에 와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말에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았습니다. 김성수의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로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수는 이어서 "민경 씨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죠? 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 같이 멋진 밤을 보내요. 민경 씨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끝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정 없는 교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위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5살의 저는 이미 청춘을 지나온 나이였고 안정된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유혹에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매력적인 외모나 거대한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강한 존재감 때문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예요." 저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했어?" "그냥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서." 남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젯밤에 영화를 봤는데 당신이 보고 싶어졌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성수가 따로 만나자고 한 걸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 최소한 월말까지는 걸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조금 일찍 올 수는 없나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고 그 말을 꺼내는데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남편에게 김성수와의 약속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저는 마음속에서 말할지 말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좀 그래. 아무래도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내가 일찍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김성수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저편의 단절음을 들으면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원래 김성수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후회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운명의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남편이 전화를 하면 김성수의 일에 대해 말하고 그와의 만남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때때로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금요일에 김성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고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 저편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성수를 상상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성격이 폭발했습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 저편에서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 않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직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저는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혼자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보니 김성수였습니다. 저 서울에 있어요. 민경 씨는 어디예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밖에서 쇼핑 중이에요. 남편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출장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요. 민경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땡땡 호텔 510호실에 있어요. 어서 와요. 기다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김성수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것인지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본능에 이끌려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고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김성수가 말한 510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리면서 김성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경 씨,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따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김성수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그의 물음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민경 씨도 저처럼 그때의 느낌을 잊지 못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김성수에게서 눈을 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성수는 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 필요 없고 우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의 말은 달콤했고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성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쑥 빠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일종의 해방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김성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경 씨가 처음에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삶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급히,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무의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본인이 원래 욕망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가 주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의식은 본인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무의식일까요? 그의 말은 마치 제가 그 욕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정말 이것이 운명의 계획일까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김성수는 저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섹시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제 운명으로 정해진 여자예요. 당신의 몸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즐기게 해줄게요. 김성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숨결은 저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게 바로 내 운명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8시간 동안 거의 침대를 떠나지 않고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휴식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무책임한 생활, 걱정 없이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저는 이런 생활에서 매우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수의 넓고 단단한 가슴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것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일상에서 벗어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김성수는 주말마다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그는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식당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에, 때로는 저녁 식사 후에, 심지어는 점심시간에도 직장을 떠나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 안이나 사람 없는 공원에서조차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마치 미친 듯이 김성수와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강렬한 열정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김성수와의 만남에서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지만 김성수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김성수는 저와 더욱 편하게 만나기 위해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그 방은 오직 우리 둘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고, 저는 언제든 그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수가 서울에 올 때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추고 그가 임대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수는 제가 섹시한 속옷을 입고 욕실에서 물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통해 흰색 타이트한 속옷이 물에 젖어 몸에 딱 붙어 있는 모습, 어렴풋이 드러나는 몸매, 젖은 머리카락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매는 풍만하고 투명하며 표정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김성수는 이러한 제 매력을 알아보았고, 그는 저를 정말로 매혹적인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김성수는 제 몸에 끝없는 흥미를 보이며 마치 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성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겼고, 저는 그의 매력에 빠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저를 삼켜버릴 듯 강렬했고, 그의 기술은 때로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유혹하며 제가 그의 기술에 매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항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들었던 그의 설득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눈가리개로 제 눈을 가리고 저를 침대에 묶은 채로 음란한 언어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몸에 클립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했지만 그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저는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서울에 올 것이니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그가 임대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수는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었고 그의 열정은 언제나 변함없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곧 이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옷을 벗어야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겉옷을 벗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으며 스커트를 느리게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제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에 검은색 가터벨트와 반투명한 속옷,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복장이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나면 저는 그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제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김성수와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여성도 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김성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물이 분출되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매번 물을 분출할 때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흥분을 느꼈고 김성수는 그럴 때마다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와의 경험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을 대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이제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였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만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의 시간에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저희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이는 저희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김성수와의 열정이 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김성수와 함께 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겼지만 남편과의 관계 시 저를 오히려 깊은 허무함에 빠뜨렸습니다. 김성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현실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말은 마치 최면수를 건 것처럼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수는 제게 있어 어둠 속의 왕처럼 군림했고 저는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수는 마치 제 모든 삶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저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저는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김성수 없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더 이상 일상의 나 자신이 아닌 오직 김성수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변해버린 제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김성수가 저에게 행했던 것이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제력은 저를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철저히 길들인 것처럼 제 모든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그의 손길과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수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제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그는 저희 삶을 조종했습니다. 우리가 한참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저는 눈가리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어서 누워, 가만히 있어 라는 김성수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김성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옆에서는 옷 벗는 소리와 흥분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 10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성수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가을의 서울은 이미 쌀쌀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저는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다른 사람과 그렇게 쉽게 공유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저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단지 그의 여러 놀이기구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저에게 흥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흥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창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무한한 증오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호기심과 욕망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감정의 동물입니다. 남자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의 태도는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감정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여자는 쉽게 자신의 몸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제야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성수와 남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김성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가끔 그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출장 기회를 찾아서 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실감은 저의 현실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새해 첫날에 저는 김성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결단력 있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요. 김성수는 놀랐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난 단지 당신의 놀이기구였을 뿐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을 방해하지 말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화를 끄는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수와의 경험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혼란과 고통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놀랐고 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이유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해요. 당신의 변태 같은 취미에 더 이상 맞춰줄 수 없어요.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 말 속에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처를 담고 있었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이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김성수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제 삶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후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슬픔이 자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난 것은 생각보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만나게 되었죠. 그는 저보다 몇 살 연상이었고 안정된 직업과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상처 입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가 다시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할 때마다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었으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가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요.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임신 이후 그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돌보며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태교를 위한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기방을 꾸미는 것도 함께 했으며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꿈을 함께 그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남편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임을 느낍니다. 그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곧 태어날 우리의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연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에서 캠핑을 할 때 우연히 한 부부와 매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와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날따라 술을 잘 마시던 저가 빨리 취했으며 술에 취한 후 나도 모르게 그 부부의 텐트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 여자와 말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뜻밖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정말 미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멀리 솟아오른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연이어 3번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인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토해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꼬였습니다. 먼저 어느 날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지연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지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3년이나 됐잖아. 언제까지 오빠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에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그러자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약속하면 뭐해? 겨우 서울도 아닌 저 멀리 외곽에서 전세로 결혼한다는 거잖아. 나는 싫어.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살 거야. 갈 거면 오빠 혼자 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 싫어. 저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에게 시간만 조금만 주면 안 돼. 우리 먼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서울로 이사 오면 되잖아. 몇 년이면 되는데. 그리고 외곽이라지만 신도시라서 살기 얼마나 좋은데. 지연이도 같이 가봤잖아. 깔끔하고 예쁘고 각종 편의시설도 많고. 오빠 됐어. 그만해. 사람들이 한번 서울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로 못 돌아온대. 나는 서울에서 자랐고 여기서만 생활했어. 그리고 여기서만 쭉 생활할 거야. 그렇게 좋으면 오빠 혼자 가서 살아. 우리 헤어져.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리고 사정했지만 결국 그녀는 떠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멋지고 잘생긴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명품 가방과 최신형 아이폰, 비싼 옷과 신발 등을 사주었고 그녀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듯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가 왜 저와 헤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듯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즉시 공개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와 바로 헤어지자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배신에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인이었으니까요. 싫다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우울해졌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다행히 저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도 일이 많아서 바빠서 여자친구와 평일에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해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보다 대우가 더 좋은 곳은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이런저런 불만은 있지만 어디 가도 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었고 향후 미래도 힘든 시기를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힘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등산과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저는 여행 가방을 메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라 1시간이면 산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산 정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산에는 공기가 좋고 조용했습니다. 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와 나무 위에서 저를 바라보며 경계하는 다람쥐의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 속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상을 향하는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저를 추월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움직였고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그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3시간을 거쳐 겨우 산 정상에 올랐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일이 바빠서 등산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 당연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겠죠. 20대 초반 때는 한동안 등산을 취미로 해서 이곳을 자주 오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서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생각하며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3번 외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와 불운을 모두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것을 토해내며 마음을 비우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서울의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시의 소음을 완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마침내 배낭을 메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전에 캠핑을 할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야영 금지 구역을 지나 비교적 평평한 곳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거의 설치할 무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등산 스틱을 짚은 두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녀 한 쌍이었는데 연인인지 부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장비와 옷을 입고 있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친화력이 있어 보였으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부분이 딱 알맞게 조화를 이루며 완벽함을 더했습니다. 한번 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까만 머리카락을 높은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으며 등산복을 입고 있음에도 그녀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체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혹적인 스타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산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남자는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산 위쪽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약 1시간 더 가면 돼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여자를 따라 계속 등산을 했습니다. 여자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면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2시간 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그 남녀는 산 정상에서 내려왔고 남자가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여기 옆에 텐트를 쳐도 될까요? 이번이 저와 제 아내의 첫 캠핑이라 경험이 거의 없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면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저를 당황하게 하였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저를 쳐다보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부부에게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앉아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끔 그 부부가 텐트를 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초보자들이 캠핑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영철이라고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고 아내는 박연수라는 이름의 의사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로 보아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박연수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도도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철이 텐트를 마저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어요. 다들 처음엔 어려운 법이죠. 박연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잠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텐트를 도와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밤이 깊어가자 우리 셋은 함께 각자 쌓아온 음식을 먹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함을 달래려고 웹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영철과 박연수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옆에 사람이 있어요. 살살해요. 박연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고 박연수는 평소에 차갑고 진지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니 정말 사람의 외모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대조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옆 텐트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텐트에서 나와 조용히 멀리로 걸어갔습니다. 고영철 부부의 텐트를 지날 때 바람이 불어 텐트의 문이 살짝 들리면서 안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텐트 지퍼를 완전히 안 잠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시간도 거의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돌아왔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연수가 강력한 손전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 때문에 그녀가 밤중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겉옷만 걸치고 있었고 볼일을 보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심장의 흥분을 억누르며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박연수의 비명소리에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일어선 순간 겉옷이 벗겨지고 그녀는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연수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와 제 가슴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더욱 민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와 박연수는 그렇게 첫 번째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시선을 피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고영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 순간 정신이 들어 박연수를 내려놓고 그녀가 버린 외투와 손전등을 빨리 가져다가 그녀에게 건네주고 외투를 입혀준 후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고영철에게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며 텐트에서 나왔을 때 박연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녀는 오늘 스포츠 탱크탑과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요가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고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영철이 텐트에서 나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다소 민망해하며 겨우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고영철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는 이 산의 반대편 뒷산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람이 적고 길이 좁지만 풍경이 아름답기로 매니아층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길이 험해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곳이었죠. 고영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죠. 어차피 이런 기회 아니면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저는 박연수를 힐끗 보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텐트와 짐을 정리한 후 저와 고영철, 박연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고 점점 그녀와 친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길을 텄고 박연수가 중간에서 따라왔고 고영철은 뒤에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이 있으면 제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주었고 그녀의 남편은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저는 그녀의 손을 만질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여러 번 도와주자 박연수는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더하며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고영철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나서 저와 박연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박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캠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때 박연수의 발 아래에서 갑자기 푸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박연수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이 상황은 어제와 비슷해서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며 등산 스틱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푸른 뱀은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고
곧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박연수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이 그녀의 아래에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막지 않았고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 우리는 서둘러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표정은 다소 어색했습니다. 곧 고영철이 다시 나타났고 우리 셋은 계속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가다 쉬다 하며 뒷산의 풍경을 즐기며 자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점심도 간단히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잠시 쉬다가 계속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곳이 길이 좁고 험해서 오후 2시도 안 돼서 우리는 이미 지쳐 모두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향했고 어두워지기 전에 겨우 중턱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더 내려가면 웜하다 싶어 저는 그들에게 텐트 칠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캠핑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영철이 마치 마술처럼 와인 한 병과 위스키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제대로 한잔합시다. 사실 이렇게 산에 오면서 술을 가져올 줄 몰랐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희가 초보라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감사의 뜻으로요. 저는 처음에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했지만 고영철과 박연수의 지속적인 권유에 결국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더 취해갔고 박연수는 조금 술을 마시고 난 후 텐트로 돌아가 쉬러 갔습니다. 저와 고영철은 계속 마시다 보니 2가지 술을 섞어 마시게 되었고 마침내 의식이 몽롱해질 때까지 모든 술을 다 마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텐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술 기운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텐트 안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고영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생, 텐트 잘못 들어갔어. 저는 치기가 올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채로 예. 하고 대답하며 다른 텐트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고 잠시 후 저는 부드러운 몸이 제 옆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너무 취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술 기운에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고 저는 어느 순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너무 올라온 탓에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박연수가 여전히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텐트가 열리며 고영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저와 박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고영철은 손짓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그때 박연수가 깨어나 상황을 인식하고 놀란 듯 소리를 지르며 텐트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고영철은 당황하지 않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 박연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박연수는 처음에는 저항하는 듯 했으나 곧 고영철의 키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철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흥분과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끝난 후 고영철이 박연수를 다시 제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고영철은 텐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정상인가 싶었지만 저도 어딘가에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고영철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영철과 박연수는 단순히 캠핑을 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고영철, 박연수 부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환상적인 경험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카카오톡, 친구 목록과 머릿속에 남은 생생한 장면들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 같은 추억을 뒤로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갈 무렵 드디어 고영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주말에 본인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초대와 함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겨우 잠에 들었고 이튿날 아침 늦게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그날 그들이 와인과 위스키를 즐겨 마셨던 것이 생각나 와인 2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와인 전문점에 가서 적당한 가격의 와인 2병을 사고 택시를 타고 그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단지의 아름다운 조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박연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는 동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고영철이 알려준 호수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4층에 도착하니 고영철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머쓱한 마음으로 인사했고 고영철은 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매우 호화스럽고 컸습니다. 현관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궁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면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야 이런 것들을 장만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연수는 거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저를 포옹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저는 이미 취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와인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연수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는 오늘 매우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영철은 한쪽에서 와인을 따르며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하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와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연수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우리 방으로 갈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연수씨. 박연수의 매혹적인 미소에 정신을 빼앗겼고 우리는 곧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옆에서 고영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그녀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즐겼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일상은 이들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영철과 박연수는 종종 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영철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새로운 재미를 경험해 볼까요? 기대해도 좋아요.
퇴근 후 저는 고영철이 정한 장소로 갔고 우리 셋은 차를 타고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건물은 오래된 3층짜리 단독 주택처럼 보였지만 마당과 담벼락이 있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술집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더 들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고영철의 안내로 우리는 그중 한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고급 노래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디귿자 모양의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고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부로 보였습니다. 두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모두 박연수와 비슷한 수준의 미모를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고영철은 두 부부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와서 함께 놀려고 해요. 괜찮죠? 두 남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여성은 저를 살펴보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간단한 소개 후 저는 그 두 부부의 이름이 각각 혁수와 지훈, 이철과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영철은 방의 문을 잠그고 혁수와 이철은 각자의 아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훈과 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상황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며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세 여성에게 둘러싸였고 세 남성은 소파에 앉아 각자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에 미친 듯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혁수, 이철, 고영철은 각각의 파트너를 안아 올리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취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얼굴을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느끼면서도 결국 상황에 휩쓸려 박연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 광경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혼란스러웠고 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외식을 주문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외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은 뜻밖에도 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외식을 주문하고 대신 아름다운 여자를 받았다면 크게 이득을 본 것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녀가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 그리고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와 외식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식사하세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 지훈이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무슨 거래인가요? 저는 궁금증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전혀 다른 유형의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박연수와는 달리 섹시한 매력이 넘치고 사람을 유혹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그 3층 단독 주택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지훈은 저를 응시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입에 넣은 음식이 목에 걸려 숨막힐 뻔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임신이 확인되면 잔금 바로 드릴게요. 그녀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한 건가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겨우 2번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아이를 원했는데 사고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는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왔던 거예요. 제가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지우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셨다면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저는 계약서를 대충 휘어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돈도 받고 아름다운 여성과의 만남도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거래를 마친 뒤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지훈이 제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옷을 입고 곧장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지훈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영철과 박연수를 조심해.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지훈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제 집을 찾아왔고 그녀와의 만남은 매번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박연수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지훈은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이 고영철도 몇 차례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이 바빠져서 저를 찾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들과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업무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퇴근 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근처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막 쇼핑몰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박연수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나니 갑자기 마음이 설레며 이제 이 밤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연수 누나. 하지만 박연수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절 모르세요? 박연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아는 척하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박연수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던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연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진짜 쌍둥이 언니가 있었군요. 박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언니하고 꽤 친한가 보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실 저와 박연수 사이의 일은 절대 밝힐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연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박연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간청이 묻어나왔고 그 예기치 못한 변화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매인데 어떻게 언니의 일을 모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박연진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언니랑 몇 가지 일로 많이 다투고 나서 지금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 자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궁금해졌고 아마도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박연진은 저에게 쇼핑몰 옆에 있는 바에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술과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박연수와 알고 지낸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나와 박연수의 교류는 그리 길지 않았고 알고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박연진도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선택됐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그저 재밌을 줄 알았어요. 박연진은 다시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솔직한 사람이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으쓱하고 크게 술을 마셨습니다. 박연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연진과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술잔을 부딪히며 마셨습니다. 박연수라는 사람이 우리 둘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었고 모든 감정을 박연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전 여자친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그 특별한 취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내가 묵고 있던 호텔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옆에서 박연진이 달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연진은 천천히 눈을 떠서 쭉 몸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목을 끌어안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키스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박연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가 어디 있어요? 느낌이 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귈래요? 박연진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언니처럼 특별한 취향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면 나랑 같이 해요. 박연진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락할게요.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길 바라며 말입니다. 이후로 저는 투 도시를 오가며 박연진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애정을 나누었고 장거리 연애가 힘들긴 했지만 박연진과의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박연진도 저를 찾아왔지만 언니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 고영철이 저를 찾았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박연진에게 미안한 것은 지훈의 대리 임신 문제였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지만 계약서에 적힌 엄청난 위약금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박연진과는 다른 도시에 살아서 들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며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곧 내 휴대폰으로 7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때로는 운이 좋으면 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은 그저 긴 숫자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경고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는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것 좀 잘 보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